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아동복지론 제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복지론, 아동복지 실천 분야, 보육아동, 또 한부모 가정의 아동, 또 조성가정의 아동, 이렇게 세 가지 실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PPT를 띄워놓고 PPT를 보시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애 아동은 제1절 장애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제2절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장애 아동의 개념인데요. 우리 장애 아동은 어떤 아동을 장애 아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제기구에서의 장애 아동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95년 국제노동기구 ILO죠.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관한 권고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전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75년 제30차 국제연합 UN이라고 얘기를 하죠. UN 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 권리 선언이 있는데요. 이 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1979년 유엔 총회에서는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 간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리, 그 영어로 말하면 핸디캡이죠. 분리도 포함시킨다라고 1979년 유엔 총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도에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이제 지정을 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분리,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 장애,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분리 간의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1979년 유엔 총회와 1980년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 세계보건기구 WHO죠. 요즘 WHO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의 전반적인 그런 질병 관리 또 보건 관리를 하는 세계적인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80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장애 발생의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신이 손상이 되고 또 장애를 얻게 되고 장애를 얻은 결과 사회적 분리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신이 손상된다 하고 할 때 심신이 손상된다라는 의미는 뭐냐? 장애와 사회적 분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장애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사회적 분리는요. 사회적 차원,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분리, 편견, 차원 등을 의미하는 것이 사회적 분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손상, 장애, 사회적 분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2001년 제53차 유엔 총회에서는요, 멕시코의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제안을 했고요. 2006년 12월 13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년 뒤인 2007년 3월 30일 날 이 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2009년 1월 달서부터 협약이 발효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협약에 대한 국내 이양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2014년 9월 유엔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심의 후에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멕시코의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을 했고요. 2014년서부터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에 심의 결과가 통보가 돼서 그 이후에 장애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에서는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또 장애 아동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한 개념, 또 장애 아동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장애 아동에 대한 개념은요,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은 2011년 8월 4일 법률 11,009호로 제정이 되어서요. 다음해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제정과 개정이 있어요. 제정은 없었던 법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정은 있었던 법을 일부 고치거나 변경하는 것을 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정과 개정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011년 4월 달에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최초로 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요,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에 관한 조사, 또 연구, 또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서 중앙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 지원, 또 장애아동에게 보조기구, 발달재활 서비스, 또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상담,
교육 등의 가족 지원을 제공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법의 목적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모든 복지법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모든 법에는 이 정의가 있어요. 정의. 그 법에서 쓰는 용어의 그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역시도 이 용어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만 그 법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의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장애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을 장애아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복지법상에서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라고 규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여러분들 꼭 잊지를 마셔야 돼요. 아동이다 하면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면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만 18세 미만인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을 우리는 장애아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장애아동의 규정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 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을 장애아동이다라고 한다고 명시를 했고요. 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에서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요. 이 교육법과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17년 12월 19일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법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2007년 5월 25일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냥 새롭게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제정이라는 것은 없었던 법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요, 시각장애, 이제 눈이 안 좋은 거죠. 청각장애, 귀가 안 좋은 거죠. 정신지체, 정신적으로 지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정서 행동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전공과를 만들고요. 또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 교육 및 무상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또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법 제14조에 이런 규정을 해놨고요. 또 특수교육 지원 대상에 대한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이런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보장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요, 2013년 12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또 연수과정과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 학교 교원의 교육, 또 연수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일부 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후에 2016년도 3월에는요,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7년 12월 19일에는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서 이를 배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재가복지시설, 뭐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수용시설이라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수용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썼죠. 근데 이 수용이라는 의미는 그 수용 그러면 수용소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전쟁 포로를 감금하는 것을 수용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용시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전에는 수용시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용시설을 다 생활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이 수용이라는 용어를 이제 안 쓰고요. 이 배치라는 용어로 개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런 용어를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자, 이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대한 장애 유형 또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들이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목적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아까 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용어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3개 정도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수교육이라는 건데요.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우리가 특수교육이다라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용어 정의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인데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 또 가족 지원, 또 치료 지원, 또 보조 인력 지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또 학습 보조 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다라고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특수교육 대상자인데요. 제15조에 따라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법에 의해서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특수교육에 관한 규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요, 의무교육과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에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 아동이나 비장애 아동이나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참여 등의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대학의 입학 정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해서 필요한 수험 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입학 전형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이 장애 아동이 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차별 금지 조항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여기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인데요.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한번 알아보면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수교육 대상자는요, 시각장애 아동이죠. 또 청각장애 아동, 지적장애 아동, 또 지체장애 아동, 또 정서행동장애 아동, 또 자폐성 장애 아동, 또 의사소통 장애, 또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장애 영아의 교육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 아동에는
뭐 영아가 있죠, 유아가 있죠. 영아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갓난 아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의 보호자는 조기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교육장에게 교육의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과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 가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를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제2항에 따라서 배치된 장애 영아가 의료기관, 또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가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요, 장애 영아를 위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1번에 보면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또 2번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3번에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뭐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뭐뭐뭐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이 뭐뭐뭐뭐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뭐뭐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뭐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이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요. 강제 규정을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규정을 이렇게 읽을 때요. 그 끝부분에서 뭐뭐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 규정이고요. 뭐뭐뭐뭐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임의 규정과 강제 규정의 차이는 뭐냐? 하여야 한다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다라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애 영아의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1번, 2번, 3번은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4번 항목은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일단은 아무리 임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요. 약간의 법이기 때문에요.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여야 한다의 규정만큼 이렇게 구속력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에서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에서 우리 장애아동에 대해서 어떤 아동을 장애아동이다라고 규정을 했는지, 또 장애아동에 대해서 어떤 복지 지원 사안들이 있는지, 또 어떤 교육에 관한 특수교육의 지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잠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발달의 신장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조하는 제반 사회적 활동을 우리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은요, 헌법에 잘 나타나 있고요. 또 아동복지법에 잘 나타나 있고요. 특수교육법에 잘 나타나 있고 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아동복지법, 특수교육법, 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에서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리적 또 문화적 욕구를 충족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장애 아동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부과하여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및 아동기에 가장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잠재 능력과 잔존 능력을 최단으로 개발하고 장애로 인한 심리, 사회 및 발달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의 예방 및 재활을 위한 개입 가능하면 빨리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 우리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에 특징이 있는데요. 이 복잡성입니다. 복잡성은 뭐냐면 장애 유형과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잘못된 장애인관과 사회 문화적 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 인식 개선 운동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장애 유형과 장애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종합성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애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거죠. 장애 종류만 해도 너무 다양하고요. 장애 정도만 해도 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복지 실천에 있어서 대책 마련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종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인 차원과도 관련이 있어서 어떤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 위정자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소수들이 장애인 복지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 장애의 정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은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첫 번째가 한 인간의 삶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이 따르고요. 둘째, 후원자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장애인 복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책임성이 따르고요. 또 셋째는 사회적 책임으로 개인이나 사적이 아닌 공적,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규정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의 실천, 특징, 복잡성, 종합성, 역동성,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애 아동 복지의 실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차 계획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5차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1차 계획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교육복지 종합대책의 5가지 부분, 장애아, 유아, 학습 부진아, 학교 중독 탈락자 및 해외 귀국 자녀의 교육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제2차 계획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을 했는데요.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의 책임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 성과 최대화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의 교육 성과 최대화를 목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제 3차 계획은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을 했는데요.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제 4차 계획은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을 했는데요. 청각 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특수교육 교원 수화 연수, 또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또 장애 학생 교육 여건을 대폭 확충하고자 특수학교 신설, 또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제고, 또 전공과 학급 설치 확대, 그리고 장애 대학생 학습 도우미 지원 사업대학 의무 운영 및 학습 도우미 증원 등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018년서부터 지금은 제 4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점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를 제고하고요. 특수교육 지원을 고도화시키면서 장애 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 학생 능동적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이 4가지 분야를 가지고 11개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차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자료는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지 못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애아동 복지의 실천 과정을 보면요. 자, 우리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장애 아동이 조기 발견이 되면 그만큼 빨리 대책을 수립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무상 선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영유아 건강 검진을 추진을 하고 만 3세 미만 무상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제14조에 장애의 조기 발견, 또 제18조에 장애 영아의 교육 지원을 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장애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9조에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에 보면 제2조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발견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우리나라 장애 아동이 조기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영유아 건강 검진을 추진을 하고요. 만 3세 미만의 무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영유아 건강 검진 사안은요.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요. 비용은 무료이고요.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을 통해서 장애 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애아동 복지의 실천 과정인데요. 우리 학교 내 장애 학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인권 보호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장애 학생의 인권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 장애를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힘들지요. 장애 아동도 힘들지만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육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 또 조성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장애 아동도 우리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아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애 아동에 대한 앞으로의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한번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